며느리는 제 손목을 잡고 도둑이라 소리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를 내쫓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그들 앞에 2억 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끝입니다. 한평생 헌신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68, 김서연입니다. 제 인생은 인천항의 짠내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이 평생을 항만 노동자로 살았거든요. 굳은 일 마다 않고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허망하게도 산업재해로 제 곁을 떠났어요. 남편이 목숨값으로 남겨준 약간의 보상금과 이 반지하 방이 제 전 재산이죠. 인천의 오래된 항구 동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길 끝에 제 집이 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땅속에 반쯤 파묻힌 반지하 방. 겨울이면 북서풍이 유독 매섭게 불어오는 동네라 창문 틈이란 틈은 낡은 문풍지로 다 막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칼날 같은 바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거든요. 벽지 아래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고 습기 때문에 퀴퀴한 냄새가 떠날 날이 없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전기난로는 켤 때마다 윙하는 소리를 내며 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방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낡은 자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이에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을 들여다보며 먼지라도 닦아줄 때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고생하며 쌓아 올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냉기와 습기 때문에 제 오랜 지병인 좌골신경통은 해마다 악화됐어요.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겨울밤이면 욱신거리는 엉덩이뼈와 다리로 잠 못 이루는 게 정말 고역이었죠. 이 나이에 큰 욕심은 없어요. 그저 아침에 눈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 한 줌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그게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난간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떼어야 하거든요. 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 민준이는 늘 마음 아파했죠. 그날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하윤이가 반찬거리를 한 아름 사들고 찾아왔어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는 인상부터 썼어요. 어머니, 이 방은 너무 춥고 습해요. 이러다 큰 병 나시겠어요. 며느리 하윤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자꾸 이렇게 지내시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애써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저 겉으로 보이는 마음 씀씀이 하나의 모든 걸 용서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미련한 엄마였죠.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아주 정직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을 팔고 남편이 남겨준 돈을 합치면 그래도 햇볕 잘 드는 작은 아파트 하나는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친구가 발이 넓어서 분명 좋은 집을 찾아줄 거라고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장담했죠. 저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제 아들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찌 마다하겠어요. 며칠 뒤 민준이는 자신의 친구라는 조태식이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 서글서글하고 싹싹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처음 본 사람이라는 어색함이 금방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는 제 눈앞에 척 내밀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앱으로 집을 봐요.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다 알아봐 드려야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저를 위해 애써준다는 생각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꿈에 그리던 집들이 펼쳐졌어요.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난 거실, 아담한 베란다, 공원이 가깝다는 설명까지. 조태식은 그 중에서도 한 아파트를 콕 집어 보여주며 열변을 토했어요. 어머님, 이 집이 정말 물건입니다. 신축이라 깨끗하고 역세권이라 나중에 값도 더 오를 거예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갑자기 유럽으로 발령이 나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급매물이에요. 제 눈이 번쩍 뜨였죠. 제 전 재산인 4억 원에 딱 맞는 가격이었거든요. 며느리 하윤이가 옆에서 바람을 넣었어요. 어머님, 민준 씨 친구니까 정말 믿을만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 어머니 집을 허투루 구해주겠어요? 아들 친구. 그 네 글자는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까지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조태식은 저를 차에 태워 그 아파트 앞으로 데려갔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정말 번듯하고 깨끗한 새 건물이었죠. 베란다에는 예쁜 꽃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기 좀 보세요. 햇볕이 정말 잘 들죠. 하지만 안을 볼 수는 없었어요. 지금 세입자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 집 보여주는 걸 극도로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조태식은 결정타를 날렸어요. 사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의사 부부가 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보자마자 계약금부터 쏠 사람들이에요. 어머님께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 좋은 집은 놓치시는 겁니다. 의사 부부라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또 그 춥고 어두운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조태식의 달콤한 말들이 제 머릿속을 뒤섞어 놓았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제 인생이 담긴 통장을 해지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과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 그 4억 원을 조태식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죠. 돈을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햇볕 드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에 예약 전화를 하려고 조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신호가 가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바쁜 일이 있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도 다급해졌어요. 네, 태식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제 친구인데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태식이 사라진 것이 명백한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질책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시고 사람 말만 믿고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덥석 보내세요? 제 친구라고 해도 그렇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으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사기당한 불쌍한 엄마가 아니라 이를 그르친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4억 원을 잃은 고통보다 저를 탓하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더 아팠어요. 그것이 제 아들이 제게 보여준 첫 번째 배신이었죠. 결국 제가 갈 곳은 아들 민준이네 집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염치 없게 아들 집 문을 두드려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했죠. 며칠을 찜질방과 허름한 여인숙을 전전하며 버텼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바닥을 보이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의 무게가 제 심장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몰라요.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주며 일단 오세요라고 말하더군요. 다음 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했던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인천 송도에 있는 으리으리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빌라 단지였죠. 경비실에서부터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저는 잠시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싶었어요. 민준이네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3층짜리 빌라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하윤이와 처음 뵙는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온몸을 값비싼 옷으로 휘감고 우아한 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분, 바로 제 사돈, 최 여사였죠. 아들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오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갈 데 없으시다니 참 안 됐네요. 그 말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제 행색을 구경하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 전부였죠. 그녀는 저를 사돈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 씨라고 불렀죠. 그 호칭 하나가 저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집안을 구경시켜 줄 생각도 없이 저를 곧장 아래층으로 안내했어요. 대리석이 깔린 화려한 거실을 지나 구석에 있는 좁은 문을 열더군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퀴퀴한 세제 냄새와 축축한 기운이 코를 찔렀어요. 그곳은 세탁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전에 가사 도우미가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방은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창문이 달린 그야말로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죠. 낡은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가구의 전부였고 밤낮으로 웅하고 울리는 세탁기 소음이 방 전체를 지배했어요. 제가 평생을 지긋지긋해했던 그 반지하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지하였어요. 화려함의 극치 속 가장 밑바닥에 제 자리가 마련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첫 주말이 되었을 때 최 여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번 주말에 남편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서연 씨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나물 몇 가지만 좀 부탁할게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꼬박 이틀 동안 낯선 주방에서 그 집 식구들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장을 봐온 것부터 재료를 다듬고 양념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이 고됐지만 그래도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간 후 최 여사는 제가 차려낸 음식을 맛보더니 칭찬 한마디 없이 툭 내뱉었어요. 갈비찜 간이 좀 짜네. 잡채는 너무 달고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도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제 가치를 평가하고 제 노동력을 통제하려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이라는 제 낡은 생각은 이 집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죠. 그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당연해졌어요. 서연 씨, 어차피 지하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몸만 쑤시잖아요. 날도 좋은데 마당 잔디도 좀 깎고 저기 화단에 화초들 물도 좀 줘요. 집안의 모든 허드레실이 제 몫이 되었어요. 정원을 가꾸고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창고를 정리하는 일까지 제 아픈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참다 못해 아들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여기 와서 일만 하는 것 같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어머니, 장모님도 나쁜 뜻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몸이라도 움직이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신세지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세요.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최 여사의 눈치를 보는 대릴 사위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최 여사가 가족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주말 가족 외식 장소를 정한다며 며느리와 아들, 사위가 한참을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데 제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카톡방에는 저만 초대되지 않았더군요. 가족의 모든 행사와 소소한 일상에서 저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배제되었어요. 고립의 정점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겸상이라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밥상은 부엌 한쪽 구석에 따로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서연 씨는 일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니까 편하게 부엌에서 먹는 게 낫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넓고 화려한 식탁에서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싱크대 옆 작은 간이 식탁에서 홀로 밥을 삼켜야 했어요. 아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며느리 하윤이도 봤고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그 순간 저는 이 화려한 지옥 안에서 제가 더 이상 어머니도 사돈도 아닌 그저 보이지 않는 하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얇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았죠. 하녀 취급을 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믿고 있었어요. 제 사돈어른, 그러니까 최 여사의 남편 생일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과 씨름했어요. 최 여사는 최고급 호텔 요리라도 주문한 것처럼 까다로운 메뉴들을 줄줄이 읊었죠. 저는 낮고 빛바랜 제 옷차림이 부끄러워 사람들 눈을 피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잔을 채웠어요. 한참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최 여사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친구들 앞에서였죠. 저는 행주를 든 채 쭈뼛거리며 다가갔어요. 그러자 최 여사가 아주 인심 쓴다는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숨기지 못한 채 저를 소개하더군요. 아, 이쪽은요.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인데 요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가사도우미가 아닌 친척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동정인지 구경인지 모를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금세 자기들끼리의 대화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은 수치심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악몽 같은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어요. 최 여사가 갑자기 거실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당신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거잖아.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어요. 특히 며느리 하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 팔을 와락 붙잡았죠. 그 아이의 눈에는 의심이 아니라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윤이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짓이죠? 그렇죠. 이 집에 어머니 말고 외부인이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도둑질은 용서 못해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어요.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금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이 장면 그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의 도벽이라고 제목 붙여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죠. 최 여사와 하윤이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저를 밀치고 지하에 있는 제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유일한 재산 목록인 낡은 옷가지들과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라고 절규했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의 광기 속에서 묻혀버렸어요. 아들 민준이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그는 그저 방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오해가 빨리 풀리죠. 그건 방관이었어요. 제 인격이 무참히 짓밟리는 현장에서 아들은 그저 구경꾼이 되기로 선택한 거죠. 한참을 그렇게 제 방을 뒤집어 놓던 최 여사가 갑자기 어머나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파티 때 입었던 자기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쑥 넣더니 그 문제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보였어요. 세상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여기 넣어둔 걸 깜빡했네. 아이고, 이 건망증 좀 봐. 모든 것은 그렇게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 한마디로 종결되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아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제 마지막 희망, 제 유일한 핏줄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아, 엄마는 도둑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내 아내랑 장모님한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한마디만 해줘. 제발. 넌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는 장모와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번갈아 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상처받은 짐승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었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장모님은 그냥 건망증이 심하신 것뿐이라고요. 엄마 때문에 지금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내 엄마가 방금 도둑으로 몰려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는데 내 눈에는 내 입장만 보인단 말이니. 제 울부짖음에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냉혹한 목소리를 듣고야 말았어요. 제발, 감사할 줄 모르면 그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저 좀 그만 망신시키세요. 나가라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아들마저 잃었다는 것을요. 이 화려한 지옥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은 제 세상의 모든 빛을 꺼버렸어요. 나가라. 그 세 글자에 저는 껍데기만 남은 채 텅 비어버렸죠. 그 화려한 빌라의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죠. 처음 며칠은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통장에는 남편이 남겨준 돈의 마지막 몇 푼만이 남아 있었죠. 돈이 떨어져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대로 길거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저는 무작정 동네에 있는 지역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남루한 행색의 저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회복지사도 제 딱한 사정을 듣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걸 제 자신에게라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제게 가장 힘든 일을 맡겼어요.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 중에 아무도 돌보기를 꺼리는 괴팍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김진우, 나이는 85. 찾아오는 봉사자마다 욕설을 퍼붓고 문전박대를 해서 다들 두 손 두 발 다 든 분이라고 했죠. 어쩐지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제가 그분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죠. 처음 찾아간 날 예상대로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친 욕설이 들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싸온 따뜻한 팥죽이 담긴 보온병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저는 죽을 끓여 그 집 문 앞에 두고 왔어요. 그건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제 마음을 전하는 침묵의 언어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은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쓰레기와 먼지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진우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계셨죠. 제가 지난 며칠간 가져다 놓은 보온병들이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내쫓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말없이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먼지를 닦고 묵은 빨래를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퉁명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복지관의 다른 봉사자들과 젊은 사회복지사도 그런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가족이 되어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제게 한두 마디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잔뜩 구겨진 서류들을 들고 끙끙 앓고 계시더군요. 파주에 있는 선산 보상금 문제로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하는데 오래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쓸 줄 몰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곧장 복지관으로 달려가 젊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 문자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는 법,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어요. 삐뚤빼뚤한 손으로 화면을 누르는 게 어찌나 어렵던지. 하지만 사진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어요. 기술에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제가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기쁨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신세 한탄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제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안이 본래는 파주에 뿌리를 둔 김해 김씨인데 할아버지 댁에 인천으로 넘어와 살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파주라고? 김해 김씨? 그는 제게 저희 할아버지 함자를 물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주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죠. 족보였어요. 그는 밤새도록 촛불 아래서 돋보기를 들고 족보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옆에서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퀭한 얼굴에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족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수십 년 전 인천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된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저희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찾았네, 찾았어. 인천으로 이주한 종손의 마지막 후손. 바로 자네였어. 그리고 그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바로 파주 김해 김씨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종손의 후손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끙끙 앓던 그 선산이 정부의 첨단 기술 복합단지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다는 사실을요.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 흩어진 후손들을 모두 찾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정당한 상속 권리자가 바로 저 김서연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잿더미 같던 제 인생에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주 뜨겁고 붉은 불씨였어요.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불씨는 제 남은 인생을 모두 태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올랐어요. 김진우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저에게 큰할아버지 뻘이 되시는 어르신과 함께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어르신이 수십 년간 알고 지냈다는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50억 원. 평생을 땀 흘려 일했던 남편의 보상금 4억 원이 전 재산이었던 제게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숫자였죠. 변호사는 제게 수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법적인 절차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르신과 변호사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하지만 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에게 배웠던 스마트폰 사용법이 이때 큰 힘이 되었어요. 변호사가 보내주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일을 제 손으로 직접 해내면서 저는 조금씩 현실의 발을 딛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아주 조금 싹트기 시작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500 영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저는 통장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이 제 억울한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가장 먼저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을 한 벌 샀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짙은 남색 원피스였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목적지는 제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곳, 아들이 살고 있는 송도의 그 화려한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하윤이는 저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쫓겨나던 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제 달라진 태도에 아들 내외와 최 여사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저녁 7시 송도 5호 호텔 한식당 술하러 오세요. 네 분 모두요. 그리고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뒤돌아섰어요. 이제 무대는 제가 만드는 것이고 그들은 그저 초대받은 관객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장소에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비싼 음식을 파는 별실이었죠.
제가 하녀처럼 일했던 그 집의 거실보다 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곧이어 네 사람이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가 어떻게 이런 비싼 곳을 예약했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자리에 앉아 최고급 한정식 코스의 첫 번째 요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죠. 그리고 전체 요리가 나오고 모두가 수저를 들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죠. 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억 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댁에서 신세진 석 달 동안의 숙식비,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수고에 대한 비용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1억이면 넉넉하겠던데 저를 거둬주신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2배로 준비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하윤이, 그리고 사돈어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건 역시나 최 여사였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어머, 서연 씨, 노망이라도 났나? 어디서 또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이젠 위조수표까지 만들어서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던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그 수표는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지급보증 수표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김서연 여사님은 최근 파주시 일대 토지 개발 보상금의 유일 상속인으로 총 50억 원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최 여사의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고 며느리 하윤이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변해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 그의 눈은 놀라움과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한 명씩 천천히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먼저 최 여사를 향해 말했죠. 저는 당신 집의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윤이를 바라봤어요. 나는 네가 도둑 누명을 씌웠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준이를 봤어요.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너는 내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그 어미의 인격이 짓밟히는 걸 구경만 하던 아들이다. 이 돈 가져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 이 돈으로 실컷 세우면서 살아. 오늘부로 나와 당신들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저는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충격과 탐욕,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굳어버린 네 사람을 남겨두고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그 방을 빠져나왔죠. 제 등 뒤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완벽한 자유의 소리였어요. 그 호텔을 걸어 나온 순간 제 등 뒤에서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제 과거의 모든 굴레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통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인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 도시의 공기 속에는 제 눈물과 한숨, 굴욕의 기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저는 강화도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예쁜 전원주택을 한 채 샀어요. 제가 평생 꿈에 그리던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지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여러 종류의 꽃씨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꽃에 물을 주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조용한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날아든 짧은 문자 한 통 때문이었죠. 아들 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텐데요. 그 후로도 아들은 꾸준히 문자를 보내왔어요. 장모님과 아내 대신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다는 뒤늦은 후회,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는 간절한 애원까지.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단하고 서글픈 확신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건 결국 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용서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너무나 아프게 배웠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새로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죠.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거대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제 고통과 맞바꾼 대가였으니까요. 저처럼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을 딴 작은 자선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름은 서연재단이었죠.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처럼 가난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양로원이나 독거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이었죠. 저는 단순히 돈만 보내는 이사장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었죠.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 제 마음의 주름도 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작은 집은 어느새 외로운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강화도의 작은 등대 같은 곳이 되어갔어요. 재단 창립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열던 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한때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가 된 제 삶 속에서 저는 더 크고 따뜻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피를 나눈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고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 스마트폰에는 아들의 슬픈 문자 대신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 사진과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 저장되어 있죠. 재단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어요. 예전에는 저를 고립시켰던 기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창이 되어준 셈이죠. 오늘도 저는 강화도 집의 툇마루에 앉아 서쪽 바다를 바라봐요. 해가 지고 나면 저 멀리 제가 떠나온 도시 인천항의 불빛이 아스라이 반짝여요. 이제 그 불빛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어요. 그저 평온한 미소만이 제 얼굴에 번질 뿐이죠. 저는 제 과거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어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요. 김서연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깊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빛나는 길을 찾게 되거든요.